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교육, 국방, 산업, 고용, 여성 등 5개 부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은혜 첫 50대 여성 교육부총리입니다. 파격입니다. 뛰어난 소통 능력, 정무 감각을 경비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발탁 배경 설명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것도요,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부총리를 지낸 대학 교수 출신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학생도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네, 이 얘기는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테두리 안에서 숨쉬고 공존하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관계의 리더십을 누가 만들고 주도해 나가느냐 하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행정의 정점에 오르게 될 유은혜 장관 후보 역시 그와 비슷한 행정의 현장에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하나하나 모두가 다 교육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크게는 입시제도에서부터 작게는 각급 학교 내 특활 수업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바뀌어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뀐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겠죠. 유 후보자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개혁, 혁신보다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신임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관문 먼저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제가 개각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했는데 반응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반응이요? 뜨겁네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한 분에 대해서 매우 뜨겁습니다. 네네. 예,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네. 후보로 지금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네네.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회해달라. 예. 이런 또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교육위원 6년 한 것으로 교육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네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그 문제 제기입니다. 예. 대체로 지금 이 관료 출신 또 군 출신 으로 인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네네. 얘기가 뒷말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두 여성 정치인을 기용한 것과 관련해서 약간 좀 뒷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은혜, 진선미 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 자체가 여성가족부가 별로 크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크게 또 반발이 좀 덜한 반면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게 교육 분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컸던 것이고 또 김상곤 전 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현직이네요. 예.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나름 내공을 가지신 분인데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논란 속에 또 충분히 역할을 또 못했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과연 그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네. 또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야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이른바 캠코더 인사였잖아요. 캠프 출신, 네네. 코드 인사,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 여기에 이제 집착한다 그랬는데 지금 두 여성 정치인이 딱 여기 해당하거든요. 그렇네요. 문재인 캠프 또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원 인사 논란도 한편에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청문회는 현직 의원들이 장관이 될 경우는 대부분 다 통과하잖아요. 네. 의원 불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점도 염두에 둔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요. 이게 주요 민생 법안들 처리
안 된 게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8월 임시국회는 일단은 결산국회입니다. 네네. 결산 제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렇고. 그래도 어찌됐건 여야가 합의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하는 그 내용이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별 특례법, 이게 네네. 규제 프리존 법으로 알려져 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 대표적인 법안들인데, 이 가운데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은 아예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저임금 이슈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번 국회 될 줄 알았는데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네네. 그런 현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그나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결국 통과를 못했습니다. 예.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법.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각별히 처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이 여야 협의는 당연히 안 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강경파들 그러니까 약간 진보성이 강한 강경파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패키지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하나 다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하나하나 처리할 수도 있죠. 글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일괄 처리를 어떤 식으로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니 당내 협치도 안 되면서 여야 협치까지를 어떻게 하겠는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은산분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제 분야의 이념적인 공방이 심한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생이 이념에 묻히면 헤어나질 못하죠. 군용 헬기 추락 사고 또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7일에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5명이나 장병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런 사망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찔했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 44분께 조종사 2명이 탑승한 육군 코브라 전투 헬기가 네네. 이륙 직후 1m 높이에서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불시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또 마린온도 올라가자마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 10m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이렇게 충격이 커서 사망자가 이제 많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1m 높이 정도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충격이 덜했던 거죠. 그런데 좀 사고 원인은 좀 비슷합니다. 주 회전 날개가 이번에도 몸통에서 좀 분리가 됐다고 해요. 이게 정비 불량인지 아니면 또 상당히 좀 이 기종 자체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노후 부품이 문제인 건지 이 사고 규명을 또 좀 잘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좀 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조종사 2명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다행히 알려지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린온도 지금 이 사고 원인 규명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텐데요.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가 9월 중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아무리 화해 협력하더라도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되는 일이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남북 철도 공동점검 계획이 유엔사의 불허로 이제 무산됐는데 유엔사 뒤에 미국 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지난 23일에 이제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을 해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운행을 하면서 이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인데요. 유엔사가 이제 승인을 거부를 했는데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내걸긴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연료차를 달고 갈 예정이었는데 경유 이게 이제 대북 제재 품목이라는 거죠. 이것도 승인 거부 사유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지금은 남북한 관계 개선 또 남북한 경협의 속도를 낼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 불허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표현들 쓰고 합니다만 이게 아무리 거대한 담론이라 하더라도 디테일 쪽에서 이게
걸림돌이 있으면 구현이 잘 안 돼요. 보면은. 네. 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소득주도 성장론, 명암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앞서서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의 근로감독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일을 한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노동 전문가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득입니다. 예. 지금 주 2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이런 네. 이슈에 대한 찬반 양론 논쟁이 좀 치열합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논쟁 말씀하시기 전에요. 이 이슈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노동자들의 삶 그 자체죠. 네네. 노동시간이나 또 임금 문제, 이거는 우리도 이제 고도화된 산업사회인데, 네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대다수잖아요. 그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크기고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우리 예.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이제 주 50시간을 한다. 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이슈 이면에서 실제로 그 노동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체불임금이 있다거나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좀 체감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지금 이 노동부 보고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임금 체불이 2017년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만 1조 4천억입니다. 네네. 그리고 신고자는 32만 명이고요. 예. 2016년도하고 비교해보면 2016년도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대로 줄지 않고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이 최저임금 위반 현황을 보면은 올해 2018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감독해서 적발한 업체가 928곳입니다. 네네. 그러면 작년 646곳보다 이건 상반기니까 예. 더 늘었고, 또 노동자가 직접 위반 신고한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에 약 17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18만 건으로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런 것들이 지난해 대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 지금 보면은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요. 네, 늘상 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곤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네.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이 정도인데 이제 9월에 보면은 정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게 부당노동 행위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라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산업 현장의 일종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네네. 따로 특별히 활동을 안 하시나요? 왜 안 하겠어요? 예. 근데 근로감독관이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네. 제가 이 근로감독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노동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조사도 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인데요. 네네. 지금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에 약 한 1,600명 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임금체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체불, 또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같은 거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련된 문제고, 네네. 또 부당노동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진정사건이 들어오면 그걸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인허가 업무나 취업규칙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나 이런 사업장이나 이런 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통계상에 보면은 지금 그 한 사람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 그 노동자 수가 한 13,000명 정도, 사업장 수는 한 1,000곳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현장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숫자가 부족하다면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근로감독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한 1,400명 정도로 약 한 5년간 변함없던 거를 200명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돼요. 예, 예. 내년에는 2,100명, 그래서 2,4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숫자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게요. 네. 근로감독관들이 처리하는 신고사건 대부분 한 96% 이상이 임금체불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뭐 이런데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사건 처리 기준일은 25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48일 정도 소요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연율이 뭐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 1인당 연간 그 사건 처리하는 거나 네네. 뭐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인원수를 늘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의 근로감독국, 그러니까 노동법 위반 감시 감독하는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정책국에서 네네. 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네네. 이렇게 따로따로 노동부 내에서도 나뉘어져 있고 또 이 외에도 그 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서는 그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곳이고 이렇게 부처 중앙이나 이 지청들이 전부 나뉘어서 근로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요즘은요 임금대장 이런 게 디지털화되고 또 이 사업주 노동법 위반이 아주 교묘해지고 이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고 이걸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전문화되는 거죠.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서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떤 총괄적 관리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부 근로기준정책과 또 노사관계법제과 이렇게 이원화되고 또 3분화돼 있는 거를 하나로 총괄하는 국을 만들자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난 3월부터 행안부 또 기재부 그러니까 정원수 관계된 건 행안부 또 예산 관련된 거는 기재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근로감독청 이 신설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근로감독청이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실제로 외국의 경우로 보면 프랑스, 독일 등에는 이미 이 근로감독 컨트롤 타워. 네네. 그래서 근로감독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독립관청 가기까지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 국신설 방안, 이런 총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좀 실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엊그제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규탄 집회가 생각보다 좀 컸어요. 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이 소상공인들께서 기업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호황이고 우리는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을 찾아야지요. 우리나라 특히 원화청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은 부품 소재 산업에서 강국이지요. 예. 거기가 소상공인들이 잘 돼서 지금 호황입니까? 네네. 그게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이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사회 대부분이 노동자들인데 그 노동자들 인건비 따먹겠다는 이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의원님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 타이밍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이슈 관련된 얘기 말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제 통과시키면은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엔 이번에 못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어떤 문제 있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대책 방안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러한 수순이 밟아졌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자꾸 이 정부가 뭐 때문에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때문에 이런 대책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부터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생각하고 여야 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의원께서 소속해 계시는 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또 제1야당의 한국당의 양쪽의 원내대표가 다 모두 양대 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이슈 이 문제를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속 공전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정치적 이유죠. 정치적 이유. 예를 들면 경기가 하루아침에 잘못돼서 불황으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난 10년간 쭉 쌓여온 게 지금 이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권 때문에 잘못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로 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얘기로 이제 직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 부분으로 접근해서 여야가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의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회 홍노위 고용노동 소위에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습니다. 노동계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떠시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
당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이정미 의원이 노동 법안 소위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좀 더 우리 여당으로서 해줬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한 금융사가 한국 부자 보고서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에는요, 10억 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의 자산 비중에서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파산공세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정부의 전방위 투기 수요 억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 건지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또 마련하고 있는 건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예 연구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보면 집값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난 21일 공시가격 인상 발언했고요. 그리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전면 보류한다고 그랬고 네. 어제는 또 당정청이 모여서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일련의 모임과 대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식적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시민들이 불안하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네네.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일부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정부가 너무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화보다는 오히려 네네. 주택 수요자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해서 좀 조정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최근 상황을 보면서 네네. 오히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정책 요인의 수단들을 좀 쓰더라도 그러니까 공급 정책도 있고 금융 조세 정책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전방위적으로 활용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요. 최근에 네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울은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좀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네네. 서울은 1000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구 수나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요. 예. 일단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한 사회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서울은 아직까지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모자랍니다. 예. 주택 보급률이 100%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일단 그런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위에 시중의 저금리로 인해서 2,600조 정도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유동자금들이 갈 수 있는 투자처들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들하고 더불어서 예. 서울에는 또 60년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축 연한들이 20년, 30년이 넘어서 낡은 주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네네. 좋은 주택에 대한 선호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울에는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들이 전체 가구의 5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 대기 수요들도 여전히 있고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서울시의 주택을 공급했던 부분에 좀 일정 부분 담당을 했던 재건축 시장이 좀 많이
규제 강화로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이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최근에 서울시장의 집값이 변동성이 있는 거라서 한쪽 면만을 보고 지금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 사람들은 많은데 팔 사람들은 지금 별로 없고요. 예, 그렇죠. 집값은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종부세 강화 발언을 했어요. 자,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유세 그 강화 기조에 따라서 종부세가 한번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가구들은 전체 가구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뭐 합산해가지고 6억 이상을 보유했을 텐데 전체 가구에서 한 2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일정 부분 한 20만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종부세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늘어나는 그 종부세액보다는 지금 최근에 무섭게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에 의한 상승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종부세의 일정 부분들을 강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집값을 조정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종부세를 강화하면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된다는 건가요? 안 내놓게 된다는 건가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가 조금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매물로서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2, 3년 전에 뭐 전세가율이 좀 높은 부분들에 기대서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샀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유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매물로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이 있으셔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로서 기대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해서 순수하게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겠다 해서 대출 규제 많이 나왔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은 또 뭐 불가하다 이런 얘기 나왔다 다시 또 물리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자,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전세 가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 부분들은 전세 보증 빼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구들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전세 가구들이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의 그런 그 사용되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 전세 가구에 대해서 그 보증금 규제를 하는 것들 자체는 조금 과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세라고 하는 점유 방식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서민 실수요층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임차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금융 규제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뭐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가구들의 차단을 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어떤 서민 실수요층들의 금융제약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지만이 금융 공급이 제약이 되면서 오는 그 전세 임차 가구들의 경제활동 위축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최근에 그 나온 그 박원순 시장의 그 개발 전면 보류한다는 그런 부분이 말이죠. 그 직전 상황에서는 또 그 주택 시장이 그냥 확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꺾였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그 악영향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예상되죠? 가장 우려스러운 건 시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주택을 거래하든 아니면 이제 뭐 매도를 하든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시그널들이 시장에 잘못 전달이 되면서 오는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바로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번복을 해버리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주택을 사든 아니면 주택을 팔든 해야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정책 방향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네네.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2022년까지요 신규 네. 공공택지 추가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집값 상승 과열이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네네. 일단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 안정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제 그 주택 공급들이 어느 입지에서 공급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네. 수도권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수도권 전체가 아니고 네네. 서울 그리고 서울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인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내에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일정 부분 공급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주택 가격의 상승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낡은 주택을 대체해야 되는 새 주택에 대한 수요의 부분들은 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예. 주택이 공급되는 데까지는 발표하고 최소 뭐 2, 3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2, 3년 후에 그리고 뭐 3, 4년 후에 그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뭐 오프닝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절반 이상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집이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익을 네. 실현하는 어떤 욕망의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정부 네.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욱더 시장에 그냥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규제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네. 규제가 최근에 나오는 규제들의 이야기들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그래서 들자면요? 뭐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 공시지가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네네. 이런 현실화율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종부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예, 예. 하는 그리고 뭐 전세 대출 보증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네네. 조금 과한 규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의 시장 실패들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맞고 네네. 그리고 지난해 파리 대책을 통해서 올 초까지 있었던 시장에서의 관리 능력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네. 이게 서울시에서 개발론이 나온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규제들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는 자정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규제선과 그다음에 시장의 자정 기능이 조금 어떤 균형점을 찾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시장이 계속 작동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을 지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과한 규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의 기능들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서울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정책 역량들을 예. 지금 3년째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시장으로 조금 분산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네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습니다. 서울이 뭐 152.3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언급하신 전국 평균을 보면은 61.4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너무너무 네. 갭이 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이 있다면요? 지금 이 상태는 서울은 저는 좀 단기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조금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예. 그리고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가열직을 추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대신에 지금 지방에서는 입주 예정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미입주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수분양자들이 그 주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중도금 대출도 좀 제약이 굉장히 강해져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잔금 대출 전환이 안 돼서 예.
집을 분양받아 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양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입주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울산의 동구라든가 군산이라든가 거제 같은 지역들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주택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산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주택시장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역산업이 좀 어려운 지역들은 지역 경제정책 차원에서 주택시장까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주택금융 규제를 지금 강화하는 기조이기는 하지만 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유연하게 주택금융을 좀 제공을 해서 알겠습니다. 입주자들이 들어가게 할 필요도 예, 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죠. 예, 네. 지금까지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에서 뵙겠습니다.